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이석우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과연 이 박근혜 당선인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동안에 인사 문제, 불통 문제 논란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그 비슷한 시기 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과연 박근혜 당선인이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가능성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점들을 오늘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황태순 위원께서 또 이런 내용들 아주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뭐 아주 고견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지금 현재 문제가 됐다면, 문제라는 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게 이동흡 헌재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지나친 신상털기로 간 것 아니냐, 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을 본 게 아니라 완전히 신상털기식으로 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불만이 여권에서 나오고 또 대통령 당선인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뭐 이동흡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제가 볼 때는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점들 한번 좀 점검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뭐 정부 개편안 논란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최근의 현안들 한번 보면서 이 박근혜 당선인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황태순 의원 뭐 어떠십니까? 뭐 한번 좀 점검을 한 번씩 하나씩 해보시죠. 뭐.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박근혜 당선인 지난해 12월 19일 선거 거쳐서 12월 20일 당선 인증 받았죠.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20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 생일이니까. 그때도 그랬군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예. 문제는 12월 20일 당선증 받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제안하면서 이른바 이제 국가의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아우르고 국회를 존중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다 밝히셨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야당과 단 한 번의 접촉도 없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오늘 2시입니다만 오늘 2시에 드디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또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북핵 관련 긴급 회담을 갖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당선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요즘 겁니다. 슬로우 스타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달리기에도 좀 유난히 스타트가 초반에 늦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나중에 물론 뭐 보면 확 스포트하는 사람. 우리 프로야구의 이승엽 선수도 여름 사나이라 그래서 서서히 워밍업을 하다가 그렇죠. 오늘 저기 좀 문제가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군요. 카메라 좀 문제가 있는데 한쪽 카메라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냥 일단 오디오로 듣고 계십시오. 저희들 복구를 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하나로 메인 카메라로만 하겠습니다. 뭐 사이드 카메라 없어도 메인도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메인 가운데 메인 카메라죠. 가운데 메인 카메라로 뭐 계속 하면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 계속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보면은 오늘 그 어쨌든 의미 있는 이른바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그랬죠. 여야 대표자 회담을 갖다가 이제 오늘 갖게 돼요. 국회에서 굉장히 보면은 바람직한 일이고 어쨌든 북핵 위기가 엄중한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한 부분은 저는 됐고, 뭐 차제에 이번 기회에 뭐 박 당선인 어제 안 그래도 그 백번 기념관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당과 국회를 국회와 같은 그 중심이 되어서 함께 잘 해나가겠다, 즉 존중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말뿐이 아니라 그 실천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면서 뭐 아까 우리 이석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지지율 지지율이 사실 뭐 득표율하고 좀 비슷해요. 51.6%였는데 지난번 당선됐을 때. 얼마 전 나온 지지율 보니까 52%. 비슷하네요. 같네요. 뭐 그러니까 뭐 사실 보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역대에 비하면 너무 낮은 건데. 낮긴 낮죠. 찬성 그러니까 지지율만 보면 낮고요.
반대율은 뭐 그렇게 또 높은 건 아닙니다. 유보율이 높더군요. 그렇죠.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죠. 보면 그때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 선택을 갖다가 강요당한 거죠. 자,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그게 51.6, 48 이렇게 갔던 거고 이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내지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으로 보느냐. 약간 미래형입니다만. 약간 미래형이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니까 뭐 아직은 조금 유보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유보할까? 과거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이른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른바 신한국 창조 100일이다. 그래서 개혁의 칼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뭐 줄줄이 보면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진영 장군 전격적으로 목자르고 하나회 해체한다고 장군을 줄줄이 숙청하고 이른바 5060 시절에 득세했던 그다음 기득권 세력들 그냥 막 감옥에 줄줄이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다 거기 기급을 해갖고 기급을 해서 박준규 국회의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 한 분은 야 토사구팽이다, 격하소양이다 하면서 참 떠났고. 그다음에 박철원 씨는 감옥 갔고 박태준 씨는 일본으로 망명하다시피 했고 그런 그때 폭발했어요. 제 기억에 89% 거의 90% 육박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기억나네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은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지지율하고 뭐 득표율하고 좀 비슷한 거는 아무래도 아까 우리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어떤 뭐랄까 불통 이미지를 아직 불식 못한 데 있는 것 아니냐. 깜깜이 인사라는 그런 오명이 딱지가 붙은 것 아니냐. 거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동업 문제를 갖다가 좀 처리 못하는. 물론 이동업 씨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 억울한 측면도 있겠고, 자기 어떤 명예, 자기 공직생활 해오고 법관으로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하소연할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3차례에 걸쳐서 보면은 신상털기로 가서야 되겠느냐.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 국회에서 어떤 표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 표결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동업을 갖다 자칫 옹호하는 듯한, 비호하는 듯한 뭐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으면서 이것이 결국 어떤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아까 이제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질 검증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자질 검증, 능력 검증하는 저는 그건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레토릭이라고 봐요. 왜냐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육군 대장을 뽑으면 육군 중장 가운데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군 중장까지 올라온 사람들은요 청문회 안 거치고 능력에 있어서만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문회 하는 사람은 지금 청문 대상이 57명입니다. 57자리가 청문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57명이 국회 청문 대상인데 이게 보면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이런 국회 임명을 갖다가 국회 임명 동의를 원하는 자리가 17자리인가 그렇게 돼요. 17자리 되고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 또 국정원장, 국세청장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57명이라는 것은요 대통령 다음으로 다 높은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직전까지 온 즉 차관까지 올 때 보면요 능력은 그 부서의 최고입니다. 능력보다는 이제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게 더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청문 대상까지 오기 위해서는 흔한 얘기로 행정고시를 붙던 외무고시를 붙던 사법고시를 붙어서 거기서 그 사회에서 뭐 우리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1년에 육사를 갖다가 한 220명 내지 230명이 졸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별 다는 사람이 10%입니다. 한 24명만 달아. 그러니까 별 다는 자체가 그 과정에 운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자기 관리도 잘해야 돼요. 운이라는 건 뭐냐니까 군인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대대장 역할 잘해도 밑에 부하놈이 빵 하고 총기 사고 나면 땡이에요. 거기까지 장군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장군에서도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돼서 합참 의장은 지금 국회 청문회 대상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이에요. 합참 의장에 오르려면 인사청문회 가려면 이미 육군 대장까지 오를 때부터 능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능력을 검증하자는 건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봐요. 지금 그들의 즉 그 57명짜리라는 것은 우리 국가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진짜 국룡이고 중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차관, 제 친구들 차관 몇 명 있습니다만 능력은 최고예요. 그 가장 고시기수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였고 각 진짜 단 한 번도 국과장 거치고 실국장 거치면서 단 한 번이 거의 실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차관에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만약 장관 임명 동의받는다면 능력을 뭘 따집니까? 대한민국 최고인데 그 분야에서는. 문제는 뭐냐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바로 도덕성과 또 정말로 보면은 능력은 최고인데 그 능력의 뒷면에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거기까지 오다 보니까 뒤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축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갖다 검증한 즉 인간 됨됨이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본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18세기 최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의 명필이 누굽니까? 추사죠. 19세기 누굽니까? 요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 한석봉이죠. 17세기 한석봉, 18세기 추사입니다. 네. 자, 19세기 대한민국 조선 최고 명필과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이 있어 타고난 사람. 뭐 문필가로서 말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실제로 가장 명필이었어요. 그 글만 보면은 거의 한석봉과 추사와 거의 비등할 정도 글을 잘 썼어요. 또 이 지식도 깊어서 보면 그땐 과거라고 그랬죠. 과거에 장원하고 해서 승승장구. 1800년대인데 1800년대. 누가 있나?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까지입니다. 예.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모르셨죠? 아. 이완용은요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란 거 딱 빼고 나면은 19세기 후반에 가장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고 가장 뛰어난 필력의 소유자고 역대 보면 추사를 능가하는 명필입니다. 그러나 이완용의 글을 누가 씁니까? 갖다 버리지. 바로 그겁니다. 이동업 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업 씨도 보면 열심히 살아와서 대법관까지 6년 전 헌재 재판관까지 될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저는 이동업 씨가 아주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특정 업무 경비로 나오는 거 알뜰살뜰하게 보면 가족들 그 뭐 보험료까지 대납해 줘가면서 썼고 그 다음에 남들은 저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관 6년 하면서 해외 출장 한 3번밖에 안 나가는 거 6번인가 9번 나갔죠. 나가면서 그때마다 자기 비서 대신에 꼭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 구경시켜주고 그다음에 분당에서 출근하면서 안국동까지 출근하면서 이왕이면 저 기름도 아끼고 딸 자식도 자랑할 겸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는 딸 좀 둘러가서 지금요 강남에 저희 여자 친구입니다만은 대학 중학교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만 그런 얘기예요. 자기 남편이 박살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제 쉬운 50대 후반인데 뭐 했냐고 당신은. 아니 저 이동욱 씨는 보라고 말이지. 가족 위해서 알뜰살뜰 진짜 뭐 오죽하면 황우여 대표가 얘기하듯이 저 특정 업무 경비 뛰어다가 콩나물 사지 마라 이야기 들을 정도로 알뜰살뜰하게 그러니까 인간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는 그만한 사람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결코 그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위원 결정과 위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게 바로 정통성과 정당성입니다.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이런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면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동욱 문제 이 부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결국 박근혜 당선인의 지금 스타트하는데 짐덩어리가 돼서 뒤를 당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또 뭐 가능성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동흡 청문회라든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론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 황태순 의원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단 총론과 그다음에 이제 이동흡 이 얘기를 한번 제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이야기, 정부 개편안 얘기들 등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가 한국갤럽도 나왔고 리얼미터도 나왔는데 한국갤럽 걸 보면 아까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가 52%, 잘 못하고 있다가 21%, 유보층이 20도 1%입니다. 이걸 보면
잘하고 있다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비슷한 시기보다도 꽤 낮습니다. 그건 맞는데 잘못하고 있다를 보면 그거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낮기도 합니다. 잘못하고 있다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러면 이제 아주 요번에 좀 유의미하다면 의견 유보층이 21% 달한다는 거. 이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 이런 문제가 저게 뭐야 이러다 보니까 기대와 하는 게 지금 섞여 있으니까 유보층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하기 나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핵 위기와 관련한 여야 협의 긴급 제안한 거 이건 우리 황태순 의원께서도 높이 평가했는데 저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뭐 그동안은 뭐 깜깜 인사, 뭐 밀실 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까지도 이 보안을 붙이는 바람에 좀 일부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뭐 그건 인사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검증을 좀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보안이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를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에 뭐 좀 사정을 뭐 이해를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보안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검증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 있어서 사실 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마침내 야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걸 보고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 여야 대화가 상당히 진정성이 있고 좀 의미 있는 대화들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북핵 위기를 가지고 일단 야당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당장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 자체로서도 필요한 제안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이 정부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0% 국민이니까 야당의 의견 48% 의견도 대단히 중요한 의견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 대화를 또 협의를 제의했다는 건 대단히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논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북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북이 뭐 계속 저런 식으로 아주 뭐 그냥 저 벼랑 끝 전술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머리를 잘 모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주문을 하자면 새 정부 출범이 그래도 좀 여야 협의 하에서 또 이해 속에서 원만하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쯤에서는 그 이야기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일 큰 게 지금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라도 서로 서로 상호 입장도 설명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동흡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황태순 위원께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다. 이건 계속 결국은 이 뒷덜미를 잡히는 그런 행위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도 한편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흡 후보자가 스스로는 상당히 명예훼손이 됐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과는 별개로 사실 그 청문회를 들여다보면 아주 그 신상털기로 들어간 것만은 사실이고요. 아주 세세한 부분, 지엽적인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한 것도 사실이고, 뭐 굳이 이 불법적인 면을 굳이 따지자면 이제 지금 말씀한 특정 업무 경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 외에는 굳이 위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고 아주 자잘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인격 또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그리고 주로 질문만 공격적으로 던지고는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람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공격만 실컷 하고는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이 심사 경과 보고서,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올리지 않는 게 그게 또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런 면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책임 회피일 수도 있고, 정치 공세만 해서 득점을 실컷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난 모르겠어, 니들이 해, 이제 이런 어떤 책임 회피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를 국회에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도 지금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올라와야지 왜 나보고 직권상정을 하라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면 좋은데 지명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박근혜 당선인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의했다고 야권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어느 정도 협의했는지 모릅니다. 뭐 일부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니까 양해한 수준이지 거기에서 뭐 좋다라고 뭐 이렇게 협의한 수준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럼 박근혜 당선인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부담은 박근혜 당선인한테 결국은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제일 좋은 건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인데, 이동흡 후보자는 난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저러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신상털기로 지나치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건 국회에서 정상적인 표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지금 말한 대로 그 자체로 가는 게 좋다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동흡 후보자의 입장을 좀 대변을 어느 정도 해줌으로써, 억울한 걸 약간 풀어줌으로써 자진 사퇴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다. 그래서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 이 부분도 이동흡 후보자는 이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본인이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재판관이나 이 판사들의 보편적인 관행인데, 그걸 본인에 한한 것으로만 국한시켜서 본인이 나쁜 짓 한 걸로 이렇게 되니까 본인은 억울하다. 오히려 본인은 이걸 투명하게 밝혀서 개선의 계기를 만든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다만 어쨌든 문제는 이동흡 후보자의 평판 부분에서는 조금 헌재 소장으로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들고, 능력은 다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도덕 청렴성이겠지요. 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아무래도 이 철학과 이 새 시대에 대한 인식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과의 호흡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런 면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면도 한번 같이 봐줘야 되지 않느냐. 총론적인 면에서는 좀 이런 면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인사청문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지금 도덕성, 참정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 40년 전의 관행을 지금의 잣대로 재단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대로 현재 잣대를 그대로 들여다대면 과연 100%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50대 이상들은 과거 3, 40년 전에 20대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당시 개발 초기 시대에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에서 제도가 아직도 미흡했고 또 좀 충분히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꼭 본인이 의도해서 어떤 뭐 부동산 거래에서도 그렇지, 의도해서 한 면도 그런 면도 있는 사람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되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면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50대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야기 반대합니다. 예, 한번 좀 딱 잘라서 반대. 예, 저 황태순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이서구 국장님 말씀은 이른바 새누리당에서도 조금 보면은 박근혜 친박 쪽 비슷한 성향 그 말씀인데,
아니, 이국장님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 정말 궤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좀 알아봤어요. 예. 알아봤더니 아니 우리 아는 후배 하나가 그랬어요. 딱 보면 근데 저기 김용준 씨 이제 이동변에 이제 김용준 씨 얘기가 또 번져요. 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이동욱 씨 문제도 이동욱 씨 문제지만은 김용준 씨 문제 때문에 박근혜 당선이 상처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끈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발끈해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박근혜는 발끈해 하는 게 나와요. 발끈해. 그건 뭐 어떤 불의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서겠다 뭐 이런 뜻인데 또 다른 얘기하면 조금 자기 자존심 건에 발끈하는 거죠. 그 김용준 씨에 대해서 그 뭐 40년 전 그 부장판사 시절에 땅 산 거, 뭐 그다음에 뭐 자식들 8살 6살짜리 애들한테 땅 사준 거, 집 사준 거, 집 만들어 준 거, 집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얘기를 갖다 했더니 내 아는 후배가 딱 곧또래예요. 지금 40대 후배 중후반. 예, 중후반.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그 아버지 때 진짜 그 70년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그 도둑놈들이지 그러다는 거예요. 그 어디 보면 그 부장판사니 저 정부 국가장리 하면서 말이지 정보 빼다가 말이야 은행돈 빌려다가 그 손 날 강도 같은 놈들이지 화를 버럭 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저는 그 날 강도 같은 놈들이지 그 부분을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는 좀 다른 측면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 날 강도 같이 산 놈들을 갖고 지금 그 당시에 잣대도 날 강도라 그랬대요. 사전 정보 입수해서 하는 거는 그건 불법이죠. 지금도 보면 김용준 씨 같은 경우요 청문 갔으면 그 바로 드러납니다. 그 오씨라는 법원 서기하고 같이 다니고 그 왜 하필은 왜 서울시에서 발표하기 3일 전에 부장 판사에서 그걸 알 위치가 아니었다고요? 농담합니까? 이게 무슨 어디 사람 세상 김용준 씨 세상 다른 사람들 다 애인 줄 아세요? 어디 그런 데 되지 않는 얘기라고 말이야. 그 사람 그렇게 기만하면 못 써요. 그렇게 그렇게 당당하면 한번 인사청문회 나가 보시던지. 참 기도 안 차. 그리고요 나는 지금 여태까지 지금의 잣대 21세기의 잣대로 그때를 보니까 그때가 잘못된 건 줄 알았더니 그때 다 대부분 95%의 사람들이 도둑놈이나 손가락질한 케이스예요. 그런 것들이 날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바로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20, 30대가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어렵게 저 종로 3가 탑골공원에서 헤매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이 날 강도 같은 놈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 압니다. 이른바 출세해서 지금 대법관 오르고 국회의원 되고 한 사람들 그 또래 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 저는 늘 지난번에 되겠죠. 이재호 같은 사람 한번 털어보세요. 털어보시라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너무 하기 좋은 말로 그 시대에 갖다 지금 잣대로 되면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어? 따져봅시다. 지금요 인사청문회 제도 한나라당이 만든 거예요. 2000년에 6월 23일 날. 그 다음에 2005년 5월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악을 써갖고 노무현이 목조 올라갖고 만든 게 현재 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고 그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떨어뜨렸습니까? 장상, 장대환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많은 장관들, 그다음 부총리 김병준이 그 사람들은요 지금 김용준이나 이동배에 비하면 진짜 증류수 같은 사람입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이리저리 털면 세상에 증류수 같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증류수 같은 인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 걸러내자는 거는 똥물을 걸러내자는 것이지 그야말로 오염된 물을 걸러내자는 것이지 증류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그 무슨 수돗물 정도 그 정도 다니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대목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직도 박근혜 당선인과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황태순 위원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권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했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서 사고 팔고 했다. 그리고 그게 또 꼭 그게 아니라도 거의 투기 수준으로 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 당시 시대도 똑같았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는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부동산 거래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 옛날 3, 40년 전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게 뭐 다운 계약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가령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세 표준으로 다 그냥 세금을 매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매기니까 그 거래도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또 제도가 미흡해서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서민의 거래에서 서민의 생활에서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하면 그거는 지금의 잣대로 하면 그거는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지금 김용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법도 보면 그 당시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투기 수준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약간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돈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거 보면 에휴, 돈 그래 참 부자구나라고 이제 상당히 좀 이 사실을 쳐다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는 그걸 불법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도 그런 부분은 있었다. 그러니까 김용준 후보자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서 하면 곤란하다. 그 말씀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보면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이제 세세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지금 잣대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거론을 해가지고 그 어떤 아주 부분적인 하나 가지고 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 아까 그 점에서 저는 하나 또 동의하는 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서 마구 탈락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유감을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에 비하면 그 당시 탈락했던 사람들이 정유소와 같다. 뭐 이제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사안이 정도가 낮습니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말씀은 그 정도 사안이었다면 그건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당시에 막 그냥 아주 엄청나게 해서 다 낙마시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해야죠. 지금은 한번 그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좀 봐야 되겠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보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한마디 하니까 뭐 새누리당에서 뭐 타스크포스 만들어서 뭐 인사청문회법 개정한다고 난리를 갖다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110m 110m 허들 경기하면서 허들 높이 110cm, 허들 개수 막 예를 들면 10개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 실컷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야 허들 높아 허들 수도 많아 허들 수 한 5개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공개를 해 그다음에 허들 높이도 낮춰. 그야말로 바로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7월달에 했던 얘기 있죠. 그 당시 이재호나 김문수나 막 정몽준이나 국민참여 경선으로 가자 그러니까 뭐 선수가 뭐 룰을 바꾸자 그러면 되나요?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왜 갑자기 지금 자기가 지명한 사람 안 된다고 바꿔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왜 새누리당은 이제는 거수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 리모트입니까? 아니 뭐 리모컨입니까? 얘기하면 알아서 쫙 끼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인사청문회제도 그나마 13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이제 공직생활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신하고 또 자제하고 절제합니다. 특히 더 높아진 것은 일단 한 번 높아진 국민의 도덕적 잣대 도덕적 눈높이를 다시 낮출 수가 없어요. 그 낮춘다 그러면 반드시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께도 거듭 촉구드립니다. 사람을 고를 때 말 잘 듣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고르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고 좌우를 살펴보세요. 사람 많고 세고 셌습니다. 진짜 세고 셌습니다. 뭐 하다못해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뭐 이런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공직자는
거기서 공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뭐 장관한 사람들 다 인사청문회 거쳤습니다. 가혹하리만큼 인사청문회 거쳤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보면 그 사람 중에서 찾아와도 꽤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굳이 보면 내 말 잘 듣는 사람 중에서 딱 한정해서 찾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촉구드리지만 이동욱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결국 박근혜 당선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국회에 맡겨놓으시면 돼요. 아니 인사청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격하게 박근혜 당선인 당신의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선수예요. 당신은 선수입니다. 선수가 게임 중에 나 유리한 대로 룰 바꿔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박근혜 당선인 자기가 쓸 사람들 그 뭐 장관이 누구니 다 저기 인사청문회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와 달리 왜 갑자기 내가 내보낼 때 내가 편하게 룰 바꿔달라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인사청문회 제도하고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하나 나왔네요.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인사청문회 기준. 그 기준으로 가면 그 기준으로 가는 걸로 그 기준으로 가는 걸로 하면 일단 이의는 없겠네요. 이의는 없고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여든 야든 누가 집권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 그러니까 여야 지금 공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DJ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또 MB 정권 이제 박근혜 정권 공유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이 야권에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이 신상털기식으로 먼지떨이식으로 인사청문회도 하고 또 반대로 여당은 야에 대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아주 먼지떨이식 수사를 해서 잡아놓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정권 바뀌면서 그런 것을 좀 부디 그 점을 꼭 생각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정쟁을 벌이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해야지 그것이 나중에 다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역시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기준은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들이댔던 그 기준, 주고받았던 그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여야 협의하에서 그 부분을 약간은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신축성 있는 정도로 협의가 된다면 그건 좋은 것이고 이제 그것은 바로 지금 여야의 정치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이제 박근혜 대표와 문희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다음에 저쪽 문희상 대표 이렇게 만납니다. 물론 이쪽 이제 황우여 대표도 만나지만 거기서 서로 간의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너무 서로 또 발목 잡기식으로 나가면 과거에 니들이 잡았으니까 나도 잡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참 국정이 자꾸 표류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좀 대승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오케이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라고 보여주면 그거 역시 부메랑으로 그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누가 대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면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박근혜 인사 지금 인사 보면 전후 좌우 다 눈 열고 보라고 하시는데 그거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다만 MB의 고소형 인사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거는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는 뭐 저는 또 한번 좀 저는 고소형 인사는요 사실은요 고소형 강부자 인사 그 강부자가 몇 명 있었어요. 강남 땅 부자들. 또 이제 고소형이라는 게 마치 뭐니 고려대가 몇 명 있고 또 한두 사람이 소망교회고. 근데 영남이 당연히 영남이 많죠. 인구가요. 영남이 인구가요. 전 대한민국 저 인구의 28%가 영남입니다. 호남은 그보다 좀 호남은 그치 현재 거주지만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죠. 아니죠. 10.3%예요. 10.3이면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이 안 돼. 거주지 인구만 넣고 보면. 거주지 현재 지금 그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호남 쪽에서 이 서울 쪽이나 부산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영남 이야기하면 영남에서 뭐 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고소형 할 때. 아니 그러면 대구, 울산, 부산, 경남, 부산 맞나?
5개죠. 부울경, 대구, 부울경, 경북, 대구, 경북. 부울경 5개가 예. 대구 경북이 10.5%예요. 그 전라도 광주 전남북과 같습니다. 그렇죠. 더 많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지역 숫자만 놓고 보면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합치면 26%, 27%예요. 그러니까 아니 16%, 17%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 당연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갖고 무슨 뭐 고소용하는 부분은 좀 사실은 이명박 씨도 좀 억울한 측면이 다만 있어요. 본적이나 원적을 놓고 보면 그렇게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보는 건 현재 지역 그 인구 비율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어느 지역 출신이었느냐 이렇게 볼 거니까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따져보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통계 낼 때 뭐로 따지는 줄 아세요? 그거 따질 때 고등학교 따집니다. 주로 고등학교를 따지죠. 그럼요. 그건 그러니까 비록 예를 들어서 옛날 장세동 안기 부장이요. 그 사람이 정확히는 보면 원래 고향은 아버지 선대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를 성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성동고등학교 육사 나왔으면 그 사람 서울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사람이죠. 근데 선대로 따지면 평양이에요. 평양이고 어머니는 경상남도고. 경상남도고. 그러나 태어나긴 대구에서 태어났고 하지만 5살 이후에 서울에 살았고 당연히 서울에서 초중고 정서는 서울에서 형성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사람이죠. 그러나 원적으로 따지면 좀 피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잡는데 또 그게 세월이 가면서 또 이주를 해서 거기서 또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릴 때 이주해서 서울에서 살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의 원적을 또 보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면 앞으로 이거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져야 돼. 근데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 3년 선배입니다만은 저 고등학교 저 이제 서울에 있는 저 H모 환일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3년 선배 중에 영주에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를 환일고등학교 나온 분이 지금 대법관 하시는 박병대 대법관님이세요. 네. 그분을 갖다 분류하면은 대구 경북으로 분류합니까? 서울로 분류합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보니까 신문 언론에서는 서울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 재경 대구 경북 향후에서는 또 경북으로 분류를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자욱은 앞으로 그런 얘기 좀 앞으로 그저 보면 그래서 뭐 고소영 내각이니 무슨 뭐 강부자 내각이니 강부자 문제가 많죠. 강남 땅 부자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땅 산 거거든요. 그러나 고소영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태어나는 것이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겁니까?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그 신앙의 문제죠. 근데 그렇다고 뭐 강요 중에 뭐 한 반 이상이 뭐 소망교회 출신이다. 그거 뭐 욕할 만하지만 뭐 한두 명 갖고 그건 좀 그렇고. 고려대 보면 서울대 요즘 스카이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 저 공무원들 중에서요. 지금 저희 또래가 이제 대부분 이제 차관급 조금 빠른 사람은 가장 종기 중에서 가장 빠른 차관인데 차관 실국장들이란 말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뭐 고시 붙은 사람이 80% 90%가 스카이대 대학이에요. 요즘하고 달라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거의 90% 80, 90%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저 차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많죠. 한 절반이 서울대고 그 중에서도 절반이 서울대고 나머지 이제 절반이 연고대와 이제 고다음 대학들인데 뭐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비중을 평균적인 비중을 좀 넘어섰다. 뭐 그건 사실인 것 같고 지역도 그렇고 또 이제 특정 교회 출신들이 한두 명이 포함되더라도 수많은 교회 중에서 포함된 거니까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건 뭐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또 없지 하필이면 않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또 서울시장 때 뭐 서울시가 하느님께 뭐 봉헌한다는 이야기도 뭐 그래갖고 또 한번 또 구설에 시달리다 그러니까 보니까 공부와 사는 조금 구분은 정교 분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좀 구분이 안 된 면도 있고요. 또 서울시 출신들이 많이 등용된 것도 또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건 사실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주의해서 했는데 그게 뭐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사람들 다 쓰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문화적인 풍토가 다르거든요.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고 자 그리고 하나 이 정부 개편안 논란 여기서 한 가지 하나 더 할까요? 예. 하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말이에요. TK 지금 대구에 이제 뭐 영남 매일 영남 두 신문
유력 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의 두 신문이 가장 유력하죠. 매일신문, 영남, 이제 일보. 뭐 대구 경북 TK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요즘 대구 경북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도 대구 경북 출신인데요. 왜요? 저는 이제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신문을 아가 안 보시는구나. 매일경제 영남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잘 못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 꼭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는 TK 역차별론. 역차별. 이제는 역차별론을 넘었어요. 요즘 슬슬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게 TK 배신론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김영삼 당시 김영삼 후보가 그 허주 김윤환 그 당시 원내 총무하셨던 그 허주 TK 맹주 중에 한 분이었죠. 이분이 우리가 남이가 그래갖고 대구 경북 사람 마작 찍어주죠. 참 어렵습니다. 찍어줬죠. 찍어줬는데 김영삼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친 게 TK 목자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원래 고향은 경남입니다만은 그분이 대구 공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북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합천이지만. 그래서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그러니까 10년. 그 30년을 갖다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주도해 왔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그러다 공무원도 많다 보니까 김영삼 씨가 잡자마자 제일 먼저 다른 게 이른바 TK 중심의 기득권 세력을 다 칩니다. 군에서도 하나회 다 숙청해 버리죠. 하나회가 다 대구 경북 출신 장성들이거든요. 장교들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 박태준, 박철원, 박준기도 TK들 목 자르죠. 그래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부산 경남은 매 정권마다 살아남았다. 부산 경남이 가장 수혜를 본 지역 개척이다. 또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TK는 잡을 때마다 목을 잘라놓으니까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200만 표를 더 몰아줬어요. 그렇죠. 문재인 씨하고 200만 표 차를 내줬어요. 박근혜 씨가 108만 표를 전국적으로 더 얻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200만 표가 대구 경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대구 경북 사람들이 찍소리 안 했어요. 심지어 자기 가장 핵심적 사항이었던 그 동남권 신공항, 남북권 신공항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부산 경남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 찍소리 안 하고 있었죠. 찍소리 안 하고 심지어는 11월 22일 날입니다만은 그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추진 민간 단체입니다. 추진 협의회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하고 또 부산 경남 사람들이 원한다면 정확히 부산 사람이죠. 경남은 밀양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겠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내려갈 정도로 이른바 박근혜 당선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분골쇄신 헌신했다는 것이 대구 경북의 민심이에요. 근데 지금 TK니까 안 된다. 뭐니까 안 된다. 친박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제는 TK 역차별론을 뛰어넘어서 배신론이 나온다. 배신론 나오고 있어요. 지역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올 만하네요. 저는 이제 중앙 언론 중심으로 쭉 늘 보고 있는데 지역 언론을 잘 못 봤는데 한번 이제 지역 언론 그쪽도 한번 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로 지금 이제 등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TK 지역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TK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 후보를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고 또 호남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고 그건 뭐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해온 것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 사람으로부터 좀 눈총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당선인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배신론 내지 역차별 넘어선 배신론까지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방법이 없네.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고르게 등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냥 고르게 뭐 특별히 친박이라고 뭐 특별히 TK라고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호남이라고 뭐 그럴 거 없이 호남이라고 우대할 거 없고 그러니까 TK라고 고르게 배제할 필요 없어요. 고르게 가자 전체적으로. 어떨 때는 약간 어느 쪽이 많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고르게 기용하려고 했다라는 것만 나타나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지난 19년째 GRDP라는 게 있어요. 지역별 총생산 1인당 지역별 총생산 아마도 대구가 19년째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저도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 가면 너무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대구가 옛날에 3대 도시였거든요. 서울, 부산, 대구가 꽤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대구가 수도권의 웬만한 주변 도시보다 더 좀 활력이 없습니다. 뭐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우리가 지난 2011년 기준이죠. 그 통계는 전전년께 나오니까. 네. 그게 지난해 12월 24일 날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그 자료가 있어요. 그중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 2011년 12년 기준으로 우리 22,000달러인가 그래요. 퍼 캐피타 GDP가 지역별 GRDP 꼴찌 역시 19년째 대구고 14,000달러인가? 네. 그다음에 울산이 한 55,000달러 정도. 네, 예. 그게 바로 대구 경북이라는 도시가 울산, 거제 이런 데가 우리 전국에서 최고로 잘 사는 지역이 저게 다 경남 사실 경남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건 뭐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가면 피를 토해요. 가면. 그거는 대구 경북 출신 정치인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만 올라갔지 대구 경북 그 지역민에 대해서는 한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네. 뭐 좀 아닌 말로 김영삼 씨나 노무현 씨요 대통령이 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갖다 땡겨서 자기 부산, 경남, 거제 다 해줬거든요. 그 정도가 부산 해운대 가보셨죠? 해운대하고 네. 저쪽으로 부산 노무현 대통령도 가면서 다 땡겨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배짱이 약해 내가 제가 보면.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 아는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자랄 때 대구와 부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차이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뭐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대구 경북 출신 정치인들 자신들 중앙에서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지 말고 대구 경북 사람들 좀 제대로 살 수 있게 그것 좀 돌봐주시라. 그 말씀은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이죠? 예? 예. 아니 그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라고 특혜 줄 것도 없고 어느 지역이라고 배제할 것도 없습니다. 특혜도 배제도 다 안 됩니다. 이제는 좀 그런 사회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 평평하게 놓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까지 올라왔으면 다 능력 있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호남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는 어째도 호남 중심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그동안 많이 컸어요. 이제는 똑같이 누구한테 핸디 줄 거 없이 똑같이 평평하게 놓고 능력 위주로 품성 위주로 도덕성 위주로 사람 선발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마 가면 이게 자연의 섭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결국은 다른 것도 균형이 이루어져요.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녀 성비가 저절로 균형이 이루어져서 가듯이 그렇게 가면 아마 뭐 지역뿐이 아니라 학교 뭐 계층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절로 균형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 갖는다는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당연히 균형으로 간다. 이런 게 저희들 현재까지 살아본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좀 구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다만 균형 감각은 가지고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다른 걸 보고 균형적으로 볼 땐 여기 나왔구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이죠. 차별도 하지 말고 역차별도 하지 말고 사람들 그 배신감 느끼게 하지 말고 참 한 가지 저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거의 끝나갈 무렵 다 됐으니까 우리 뭐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아마 네티즌 여러분 중에서 아실 만한 분이 저 만디를 전죽고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저 만디를 전죽고 저는 알죠. 경상도 말이니까 저는 알죠. 특히 저 경남에는 대구 경북 말이에요. 경남 좀 달라요. 그거까지 구분하시는만. 저 만디를 전죽고 하는 게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아니면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이런 뜻인데 전죽호라는 거는 견주고라는 말에 경상도 사투리 겨냥하다 향하다 전죽호라는 거죠. 전죽호. 저 만디는 저 만디라는 건 저 언덕 저 높은데 봉우리 저 만디를 전죽호 하면 이 제가 왜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가 또 하나 우리 옛날 우스갯 얘기 중에 그 월남에서 일개 소대가 그 몰살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대장이 가다가 마카수구리 근데 산 사람은 대구 경북 사람만 산 거예요. 마카수구리 모두 엎드려 수구려 엎드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다시 소대원을 충원해 가면서 아까만 키로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또 대구 경북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 대구 경북에 나머지 사람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통령도 좀 그래요. 그 아까도 보면 우리 국장님 보면은 뭐 미국의 뭐 옛날 조지아 사단이니 뭐 시카고 사단이니 캘리포니아 사단이니 또 뭐 존 F 케네디 갔을 때는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사단이니 그게 왜냐면 대통령은 중심제는 일정 부분 그 부분을 갖다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되고 서로 눈빛만 보고도 우리가 보면 야구 선수들 보면 착착착 9명 돌아갈 때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딱 치면은 유격수 잡으면 보지도 않고 일루로 던집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와 같은 호흡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면은 이른바 뭐 친박이다, TK다 말 잘 통하는 사람 막 좀 시카고 사단이나 또 보면 뭐 캘리포니아 사단 또 옛날 존 F 케네디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 중심으로 하버드 사단 꾸리는 부분 일정 부분은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반대했던 사람 품어하느라 그건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헛소리입니다. 아니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이 가는데 그러면 장관이 국무회에서 사사건건 반대하면 어떻게 국가가 운영이 됩니까? 호흡이 맞아야죠. 호흡이 맞아야 호흡이 돼요. 맞아요. 팀워크 맞고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당선인 철학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고르는 거죠. 그렇죠. 도덕성, 능력, 그다음에 호흡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흔히들 갖다 예를 드는 게 뭐 보면 처칠이 거국 내각을 구성했다. 그건 의원 내각제고 그건 2차 세계 대전에는 전시였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드는 게 옛날 뭐 저 링컨 대통령이 보면 정적이었던 사람 재무장관하고 국무장관으로 넣었다. 그 예를 드는데 그 당시에 미국도 이미 5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 60만 명의 군인이 죽어 자빠졌던.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극한 이른바 남과 우리로 얘기하면 남북한이 전쟁 끝내서 통일된 거예요. 억지로.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그렇게 따지면 독일 같은 경우 잉겔라 메르켈 같은 경우는 동독 출신입니다. 서독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지 실제 대통령 중심자에선 대통령 호흡을 잡았던 환상의 호흡으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내각을 꾸려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북핵 위기를 계기로 해서 오늘 여야 오늘 저 3자 회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황 위원께서 황평론가께서 좀 당부 말씀 아까 저는 약간 말씀드렸으니까 뭐 어떤 당부 말씀 여야와 앞으로 당선인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 세 분 만나서 북핵 얘기만 하세요. 북핵 얘기만 해라. 왜냐하니까 오늘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안 됩니다. 지금 여야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보여줘야 될 것은 어떤 안보 내치에 있어서는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할 수 있지만은 어떤 국가적 위기와 위협과 안보적 위기 속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 북핵 위기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합치된 어떤 의견들을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다 되는 것이고 다른 거는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나머지가 또 왈가왈부하다 보면 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에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지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보면 움찔하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아이고 쟤네들은 또 싸우는구나. 그러네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정말 딱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서로 도출해내고 좋은 분위기로 끝나면 그렇죠. 그거는 혹은 일하게 또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큰 줄기만 맞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그 대신에 북핵 위기에 대해서 정말 서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그렇죠. 정말 정교한 의견들을 주고받아서 또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기로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참 좋겠네요. 그렇죠. 예. 오늘 뭐 저희들이 다 한 것 같네요. 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석우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우리 또 한번 나라와 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자그마한 의견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네티즌 여러분들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세십시오.